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거세지고 있는 요즘 이 전문가들은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 바로 히토류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지구촌의 히토류 매장량도 1위, 실제 생산량도 1위입니다. 앞으로 이 히토류를 둘러싼 광물 패권 전쟁 더욱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모습은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네. 그게 파국으로 끝나고 다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들여왔고요. 네. 곧 이제 광물 협정에 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수정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 더 유리하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맺게 될 광물 협정문의 기본 틀, 네. 그 내용도 한번 우리가 살짝 보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안이 사실상 이제는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초안 보면은 미국 쪽이 굉장히 유리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뼈아픈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이 광물 수익의 절반을 사실상 미국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금에 사실상 내놓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5천억 달러가 될 때까지 계속 맞습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몇십 년이 걸리든. 예, 누적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 달러가 돼야 돼요.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720조 원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 채워야지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사실상 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야 될 일은 이거죠. 일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소유로 있는 이런 기금에 계속적으로 천연자원의 수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천연 자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수익이 50%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연 자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히 뭐 광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스도 다 포함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원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추출 가능한 모든 것,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인프라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인프라는 이제 터미널, 천연가스 터미널이라든지 항만 인프라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의 50%가 이제 기금에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관리 주체가 이제 미국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재정 지원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하나가 얘기하는 게 평화 구축의 노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평화를 위해서 안정화시키겠다, 본인들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기여하겠다라고 모호하네요. 네, 굉장히 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물 협정안에 이제 초안이 지금 공개된 상태입니다. 자, 평론가님, 우크라이나가 정말 지하 자원의 보고다. 그런 건 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가스도 있고요, 원유도 있고, 좀 곡창지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히토류 또 리튬, 차세대, 미래 세대의 광물도 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 네. 우크라이나의 광물 현황 한번 볼게요. 이쪽 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서 이제 재건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나왔던 게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때 그 광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건 사업할 때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충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나왔던 것이 바로 광물이었습니다. 네. 사실 유럽연합이 정했던 30개의 주요 원자재 이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21개가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뭐 광물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요 원자재 전 세계 매장량의 5%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 보면요, 첨단 산업 필수 소재죠. 네오디듐이 이제 매장돼 있는데 이게 초강력 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 자석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풍력 개발할 때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갈 때 쓰여지는 사실 광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히토류 자석이다. 뭐 그렇게 맞습니다. 불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코발트, 흑연, 구리, 그다음에 이제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데 이거는 히토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핵심 미래 산업을 위한 맞습니다. 핵심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이제는 매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매장 핵심 광물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 노란색이 러시아 지금 점령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쪽인데 사실상 저 동부 쪽에 우크라이나의 이런 히토류 매장이라든지 광물 자원이 또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거를 노려서 사실상 동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렇게 뭐 리튬의 주요 광상도 저기에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티타늄
아니면은 히토류, 리튬 광산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란타넘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 란타넘도요. 사실 현대 산업에 들어갈 때 주요 광물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가 이티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LED 발광 물질이거든요. 특히 쓰이는 것이 레이저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희귀 광물들, 히토류들이 우크라이나에 널리 이제 분포가 돼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아마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희가 이제 그 곡물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원유가스는 일단 안 다뤘습니다. 그것도 네. 넘쳐나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자, 히토류를 비롯한 이 미래 광물까지 미래 산업의 광물도 정말 넘쳐나는데요. 이제 히토류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히토류에 집착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가 이 히토류 때문에 더 지금 유럽 연합까지도 함께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평론가님 히토류라는 광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네. 매장량이라든가 이게 중국밖에 정말 안 되는 건지 이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이제 히토류는요. 사실상 이제는 이걸 풀이해드리면 네. 희귀한 흙, 희소성 있는 흙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토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17가지의 원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걸 히토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17가지의 원소가 미래 산업에 쓰이는 다양한 이제 광물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제해서 17가지 원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히토류요,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있고요. 이게 나오는데 품위가 좀 낮아요. 경제력이 없어서 사실상 뽑아내질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한 정제할 수 있는 땅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히토류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 지구에 다 있습니다. 정말 다 있긴 있는데 이게 총량으로 보면은 희소해요. 그러니까 분포는 많은데 뽑아낸다 그러면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이랑도 비슷하네요. 예.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를 왜 사실상 계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의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중심의 히토류 생산량, 이 공급망 재편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히토류의 3%가 이제 매장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죠.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다양한 히토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 거고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추정 매장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중국이 1위입니다. 4,400만 미터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1위고요. 브라질이 2,100만 미터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0만 미터톤인데 이게 총량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7개의 원소 중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가 인기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베트남도 되겠고. 상당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디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보면은 연구 자석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5%가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이 히토류의 공급망이 중국에서 다 나온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가공할 수 있는 게 1위거든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매장량 표를 보시면은 중국이 많이 묻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도 상당히 묻혀 있어요. 저기 네. 보시면은 브라질도 2천만 미터톤입니다. 네. 미국도 저거 적은 양 아니에요. 200만 미터톤인데 네. 자, 그런데 왜 유독 트럼프 대통령은 네.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있는가? 저게 매장량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저거 웬만한 국가는 개발 못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로 환경 오염 유발이 심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히토류를 이제 채굴 발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정제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히토류를 이제 흙을 뽑아내면 거기서 이제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화학약품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미국 땅에서는 거의 불가하겠네요. 못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네. 환경 규제 때문에 또 안 됩니다. 네. 환경 오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규제가 들어가겠죠. 근데 미국 법에 의해서는 이걸 사실상 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꼼꼼하다 보니까 사실상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입니다. 호주는요, 어떻게 이 히토를 뽑냐면 광물 많잖아요, 네. 호주도.
뽑아냅니다 일단. 네. 뽑아낸 다음에 어디 가서 이거 정지하느냐? 말레이시아에 가갖고 가공 처리하거든요. 남의 땅에서. 남의 땅에서. 네. 그 정도로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규제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왜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왜 탐내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광물도 자원도 많지만은 환경 오염이 되는 거 또 남의 나라에서 가공까지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남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의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경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광물 협정 맺어서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제 거의 독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정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땅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중국은 저걸 다 뛰어넘었습니다. 뭐 신장 위구르 이런 데 가가지고 다 환경이 파괴되는 걸 감수하고 일단 네. 생산량도 1위가 됐는데 지금 놓고 보면 거의 90% 히토류는 완전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 1위, 매장량 1위,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예.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좀 약한 부분이 바로 히토류인데 예. 실제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 물량 중에서 74%가 바로 이제 중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이 이 히토류에서는 거의 뭐 갑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예. 우위에 서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통계 시스템 개정 공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규칙을 바꿨어요. 어떤 거냐면 해외 광물 매장량을 보고해라. 그 다음에 더 넘어갔고 매장량뿐만 아니라 향후 매장량, 안 봐도 예상되는 매장량까지도 보고해라. 그런 다음에 보고하는 개수도 많아졌습니다. 신고 광물이 원래는 32개였는데 이게 41개로 이제 확대시켜서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는 중국은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히토류의 공급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인 거고요. 특히 이미 아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가 중국이 그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거 관리하면서 가격도 많이 뛰었고 그 당시에 미국이 좀 쩔쩔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흑연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는 뭐 중국의 경쟁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중 수입 의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실상 이런 어떤 비스무트라든지 희귀금속, 주성 이런 거 광물이요. 사실상 중국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제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산업의 광물이 많이 들어있는 숨겨진 대륙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거든요. 네. 아프리카에도 지금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뭐 리튬, 히토류 넘쳐나는데 아프리카 쪽을 갈 수는 없나요? 아니면 이미 중국이 또 아프리카까지 다 차지하고 있나요? 네, 중국이 이미 아프리카까지 손을 이제 뻗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요? 이미 20년간 아프리카에 중국 쪽은 계속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빛을 좀 발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제는 출범 이후에 중국이 각국의 아프리카에 협정을 맺어서 다양한 이제 투자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프리카의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보면은요, 2023년도에 이제 아프리카 금속광산 프로젝트에 중국이 얼마를 투자했냐 그러면 79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한 11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계속적으로 중국이 프로젝트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또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작년이었는데 그 홍콩 상장 기업 MMG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보면은 중국의 국영 5강 그룹의 사실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실제 이제는 구리광산, 아프리카의 구리광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한 2조 8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아예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아프리카의 광산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이미 중국이 각국 나라에 이제 선점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역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도 기준으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량이 2,860억 달러인데 미국은요 거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상 미국과 아프리카의 교역보다는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발빠르게 나서고는 있으나 확실히 중국의 경쟁 우위는 아프리카 쪽에서는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우리가 듣고 보니까 미국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은요, 미래 산업의 산업 자체도 중국이 잘하는데 네. 광물도 중국이라면 우리도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광물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도 대응을 하려고 이제 네.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나오거든요. 히토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충남, 울산 히토류 매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품위가 낮고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채굴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히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히토류 광물을 의존하는 게 거의 전량을 이제 거의 중국 쪽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도 낮춰야 되고 다른 나라의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재활용 기술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비철 광석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재처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히토류에 대한 재활용 기술, 대체재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다라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전략적인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저거를 속도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저 광물 갈등까지 나오게 되니까 광물 패권 전쟁이죠. 가격이 스물스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이유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미중 자원 경쟁이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상 중국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가요. 이제는 뭐 비스무트라든지 텅스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지난달에 이뤄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크게 뛰고 있어요. 비스무트 같은 경우가 지금 석 달 사이에 두 배 뛰었고요.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이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코발트라든지 안티몬 이런 것들도 몇 달 사이에 가격이 2배 이상 지금 뛴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가 안티몬 되게 좀 희소성이 있고 그다음에 잘 못 들어봤던 광물일 텐데 이게 중국이 수출 규제한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데요. 이게 6개월 동안 보니까요. 한 20에서 30%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기 제조할 때 많이 쓰이는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광물이기도 하고 코발트는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코발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상 지금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뭐 희소 광물 포함해서 히토류 포함해서 뭐 4차 산업 혁명에 쓰이는 다양한 광물들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 그걸 우리는 전량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경쟁력에서 사실상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로 이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이런 공급망 다변화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지금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일명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삼고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려면 우리 땅에서는 뭐가 안 되니까 좀 해외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광물 투자 방안 쪽도 정부가 좀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광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라든지 다양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갔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광물에 대한 투자를 지금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급망 안전화 기본 계획을 지난해 이제 발표했던 부분도 그런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요 내용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공급망 등에 대해서 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바라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 계획 4대 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죠. 이게 공급망 4대 계획이거든요. 첫 번째가 경제 안보 품목 수급 안정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가 경제 안보의 기반을 고도화하겠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내에 위상을 확립하겠다라고 해서 4대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요.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특정국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50% 이하로
다운시키겠다. 저는 굉장히 잘한 전략으로 좀 생각을 예. 해보겠고요. 네 번째로는 광물 투자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죠. 이 협의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금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기금은 지금 보면 한 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발빠르게 뛰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광물 투자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숙제가 됐습니다. 끝으로요. 트럼프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발빠른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긴급 대응반 운영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도 함께 정리해주면서 크게 오늘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지금 긴급 대응반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정책을 지금 내놨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대응반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5개 에로 신고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어떤 철강 25% 관세로 인해서 사실 수출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경영애로 항목이 있는데 이 경영애로 항목에 바로 이런 수출 제한, 철강 관세로 인해서 애로사항, 요게 이제 요번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정책에 인해서 수출이 제한이 당한다 그러면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융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 기업에 대해서 수출 다변화에 대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좀 다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도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협상 차원에서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자 25% 관세를 풀어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쿼터제를 통해서 과거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상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